동양의 문화는 붓으로 이어져 내려 후세들에게 전해지고 글쓰기를 덕으로 여기던 선비들은 언제 어디서나 붓과 종이를 가까이 했다. 선인들의 문화는 그렇게 붓과 종이에 남겨졌으니 종이에 글을 쓰기 위해선 먹을 갈아야 했고 거기엔 늘 표루가 있었다. 신근식씨. 그는 우리나라에서 벼루를 만드는 몇 안 되는 장인 중에 한 명이다. 보기에도 단단한 돌을 나무 다루듯 깎아내리는 그의 손놀림에는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장인의 솜씨가 배어 있다. 칠흑같이 어둡되 맑고 투명한 먹빛, 그 먹빛을 그득히 품고 있는 벼루. 벼루는 먹을 갈아 붓글씨를 쓰기 위한 우리 고유의 필기도구로서 옛 선비들은 종이, 붓, 먹, 벼루 중에서 이것을 유독 소중히 여겼다. 나들이를 갈 때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풍류에 젖으면 어디서든 벼루에 먹을 갈아 글을 남겼다. 글쓰기를 멋으로 여기던 선비들에게 좋은 벼루를 가지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좋은 벼루는 거기에 벼루의 그 질, 그 석질에 따른 그 복망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살아있어서 그게 이제 먹하고 벼루 돌하고 이게 같이 조금씩 마모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너무 잘 갈리면은 너무 맷돌같이 잘 갈리면 먹이 죽 같아서 못 쓰고 너무 안 갈리면 그것도 낭패고 정말 물이 적절히 내려서 그 잘 갈리면은 잘 갈리는 벼루,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유명한 그 단계연이라든가 그 흡주연 같은 것은 그 물이 잘 내릴 뿐, 진짜 잘 갈릴 뿐만 아니라 아주 곱게 갈려서 참 좋은 종에다가 먹을 한번 탁 이렇게 찍었을 적에 그 발목의 상태가 아주 맑고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요. 묵객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싶어하는 좋은 벼루. 그것은 붓을 상하지 않게 하며 먹은 잘 관리돼 벼루가 닳아서는 안 되며 먹물이 쉬 마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좋은 벼루에 먹을 갈면 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러우며 윤기가 흘러 맑고 찰진 먹색이 저절로 우러난다고 했다. 이토록 벼루에 대한 선비들의 애착은 죽어서까지 이어져 무덤에 벼루를 넣어주었으며 길을 가다 글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먹을 갈 수 있도록 손가락 마디만한 작은 벼루 행연을 만들어냈다. 조선시대의 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에는 벼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흔히 우리나라 벼루를 해동연이라 일컫는데 임원경제지에서 서유구는 중국의 벼루와 구별해서 동국연품이라고 칭하고 남포연, 해주연 등 우리나라 각 지역에 이름 있는 벼루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좋은 벼루는 좋은 돌에서 나온다고 했던가. 임원경제지는 좋은 벼룻돌이 깊은 물속에서 얻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이름난 벼루는 모두 강이나 바다를 곁에 두고 있다. 중국의 단계연과 흡주연은 깊은 계곡에서, 우리나라의 남포석이나 해주석은 서해바다와 해안 절벽에서 얻어졌다. 물에 운반돼 가지고 온 그 뻘이라든지 모래 같은 것이 쌓여서 굳어진 것이 퇴적암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암석들은 비교적 그 깊은 바다라든지 또는 깊은 호수에서 뻘 같은 것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다져지면 이렇게 딱딱한 암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령 퇴적암도 물가에서 퇴적된 경우에는 입자가 크고 모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깊은 곳에서는 그 모래 같은 것이 운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입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화성암인 경우에는 화암 같으면 우리나라의 흔한 암석입니다만은 입자가 우선 크고 구성 암석이 석영장석 운모로 되어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명을 보면은 석영장석 운모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입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지고 육안적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고 현명하에서도 거의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입자가 작습니다. 우리나라 벼루 중에 남포석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남포벼루는 벼루 중에 으뜸으로 여겨졌다. 이 남포벼루 역시 서해안 퇴적암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늘상 벼루하면 검은 벼루를 떠올리는 것, 그것은 그만큼 남포석 벼루가 가장 귀하면서 가장 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벼루의 색은 산지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검은색 벼루뿐 아니라 녹색, 붉은색, 노란색 등 다양한 돌빛이 있고, 같은 산지에서 난 벼루돌이라도 그 색은 각기 다르다. 벼루장에게 돌을 보는 눈은 돌 깎는 기술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검은 빛을 띤 남포벼루, 그 남포벼루장 신씨가 붉은 단양석을 발견한 것은 근 30여 년 전. 신씨는 이곳 단양의 남한강 기슭에서 채석한 원석으로 벼루를 만든다. 땅 위에 드러난 돌은 햇빛과 비바람에 결이 터서 좋지 않음을 알기에 그는 10m 이상 되는 계곡 깊은 곳에서 이 돌들을 끌어올렸다. 전국을 누볐어요. 대구도 가봤고, 고령도 가봤고, 충주도 가봤고, 안동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여기 단양 그 가곡에 있는 그 자석만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착을 한 거예요. 벼루 만들기의 처음은 광산에서 캐온 원석을 자르는 일. 두 사람이 마주보고 밀고 당기는 이 톱은 거두라고도 한다. 원하는 크기로 대강의 벼루 형태를 재단해 벼룩감을 만드는 것은 벼루 만들기의 첫 작업이다. 요건 이제 이 평평하게 잡기 위해서 두께를 같이 하면서 평평하게 잡기 위해서 이걸 짜는 거예요. 벼룩감이 준비되면 원석 다듬기를 하는데 돌에 따라 그 결이 있어 거친 면을 쳐내는 단순한 건목치기도 장인의 손을 거쳐야 한다. 이때 연장을 잘못 쓰면 돌이 파괴되거나 갈라져 못쓰게 되기 때문이다. 벼룻돌 만지기 40여 년, 20살이 채 되기 전 남포벼루에서 시작해 자신만의 벼룻돌을 찾아낸 친씨. 그것은 장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돌을 보는 눈이었다. 단양돌이 이제 그전에도 뭐 별로 쓰긴 썼던 모양이에요. 옛날에도 단양석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이제 만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돌을 이용해서 여러 건축재나 이런 게 사용한 건 있는데 이것을 벼루돌로 응용해가지고 자기 특성에 있는 돌을 만든다는 건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만 이제 올려놓고서 요거 그리고서 요거만 좀 파다가 이제 이게 저 거시기 아니야? 파낼 거지. 응, 파낼 거 아니야. 형 신근식 씨가 경기도 성남에서 벼루를 만들 수 있는 건 동생 신명식 씨가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에 이어 3대째 벼루 장인의 길을 걷고 있는 형 근식 씨. 그것이 짧은, 톱날을 짧은 걸 넣으면은, 되겠는데. 동생 명식 씨는 이곳 단양에서 석광을 운영하면서 원석을 채석하고 재단하는 일을 맡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돌을 자르는 이 일 역시 모두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젠 재단까지는 기계에 맡길 수 있다. 단양에 와서 보니까, 딴 데 돌 같지 않고 이렇게, 산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맥을 잡기 위해서 한 2달 동안은 그냥 사람을 인부를 들여가지고 캤죠. 그래가지고 한 10m 정도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 맥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나기 시작했고 또 지금 현재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여름에 장마철에는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장마가 지나고 가을에 가면은 물을 푸고서 이제 겨울 내에 작업을 하는데 1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겨울에 캐다 놓는 거죠. 덕히 또 이렇게 눈이 배진 거, 이런 거는 또 아주 목도 잘 갈리고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먹을 갈아 놓으면은, 이 뚜껑을 덮어 놓으면은, 이 증발을 하지 않는 한 물이 말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대강 원석을 다듬는 건목치기가 끝나면 평면 고르기를 하는데 이것을 판잡기라고도 한다. 판잡기란 평밀이라고 하는 공구를 이용해서 평밀이 하단을 오른손으로 잡고 윗부분은 바른 쪽 어깨에 대고 평면으로 밀어서 깎아 벼루의 면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다. 평밀이 작업은 어깨를 사용해 밀기 때문에 찌개라는 헝겊을 만들어 또아리 모양으로 평밀이 끝에 붙여서 사용한다. 내 귀퉁이가 판판해서 움직이지 않고 표면이 매끄럽게 될 때까지 평면 고르기를 반복한다. 벼루의 형태가 결정되면 벼루 조각에 들어간다. 칼끝으로 선을 그어서 문양 설계를 하고 먹이 갈리는 부분인 연단과 먹물이 고이는 물집인 연지부터 조각을 시작하는데 연단과 연지는 가장자리부터 평밀이를 이용해서 밀어나가면서 적당한 깊이로 파낸다. 자로 재진 않지만 장인의 눈썰미로 먹을 가는 연당은 그 크기나 기울음이 벼루의 크기와 비례해야 한다. 채 갈리지도 않은 먹물이 연지로 흘러 들어가면 벼루구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과 바람은 벼룻돌을 만들어내고 장인은 그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렇게 자연의 신비와 장인의 만남으로 벼루는 만들어지며 옛 선인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벼루를 자신의 벗으로 삼았다. 신라시대 최치원은 자신의 문집인 계원필경에서 벼루에 대해 이렇게 써두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말을 불어내고 찬란한 오색을 뿜을 것이니 먹을가라 그를 후세에 전하면 덕의 향기가 꽃다울 것입니다. 선인들의 벼루에 대한 애틋함은 옛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데 등국이상국집에서 이규보는 벼루를 담아두던 벼루집의 고마움을 시로 남겼다. 내 벼루 위에 티끌을 막아주고 내 벼루를 항상 깨끗하게 하였네. 문방은 선비의 사랑방이나 서재를 지칭하는 말로 문방 사우인 종이, 붓, 먹, 벼루를 비롯해서 옛 선비들은 모든 문방 용구를 자신의 친구로 여겼다. 종이를 꽂아두던 지통, 벼루에 물을 따르던 연적, 붓을 얹어 넣는 필가, 먹을 올려두는 묵상, 벼루를 보관하는 연각, 벼루를 올려두는 연상에까지 그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벼루의 등장은 문자 생활의 시작과 함께, 문자 생활의 정착과 함께 등장됐거든요. 문자 생활에 필요한 4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걸 지필무견, 일컬어서 문방사보 또는 문방사우라 그럽니다. 곧 4가지 보배 또는 4가지 친구, 벗이다는 개념인데 고인들은 바로 그러한 벼루에 대해서 보배시하거나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인격을 부여한 그러한 개념을 지녔기 때문에 벼루는 가장 좋은 재료, 거기다가 가장 선비들이 좋아하는 형태, 또 선비들이 가장 호상하는 단박한 성정의 문양, 이런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모든 문서와 엄청난 양의 문자 기록이 가능해진 시대. 이제는 연필, 볼펜조차 사라져가는 요즘. 붓이나 먹, 벼루 등 선인들의 문방사우에 대한 사랑과 정성은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나 정갈한 마음으로 먹을 갈고 붓이나 벼루에까지 인격을 부여했던 옛 선비들의 정신문화는 이렇게 겨우 그 맥을 이어갈 뿐이다. 벼루를 극진히 사랑하던 선비도 사라지고 찾는 이도 많이 없지만 신근식 씨는 벼루장의 길을 고집한다. 이것이 천직으로 여겨지는 탓이다. 벼루를 조각할 때 처음 하는 작업은 구멍을 뚫어 특별히 고안된 공구를 이용해서 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투각이라고 한다. 조각에는 음각과 양각을 사용하는데 작은 정으로 쪼아가며 깎아내고 다듬기를 수백 번 반복해야 벼루 하나가 완성된다. 벼루장은 석공예 기술의 하나로 조각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전통 문양의 멋을 제대로 살려내는 것은 심씨 자신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칼끝 하나하나가 돌의 결을 거스르지 않고 원석의 아름다움을 살려냄으로써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것은 중국 벼루와 다른 우리 벼루만의 특징이다. 원석을 다듬고 연지나 연당을 파내는 것은
기계로 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올고지 장인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 일, 그것은 벼루의 조각을 하는 일이라. 벼루장은 모든 게 전통공예 다 그랬겠지만 특히 이 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그 지역의 돌이라도 벼루들에 적합하면 돌, 또 그 자연스러운 이런 걸 잘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돌의 결을 이용해서 무늬를 잘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결에 맞지 않을 경우에 문양 디자인 자체도 그렇지만 벼루로서의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적절한 그 자연미가 나면서 그런 벼루가 우리 벼루의 특색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것처럼 요란하게 조각하고 너무 인공미가 있는 거는 우리 돌이 아니죠. 우리 벼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 한국적인 그 전통미를 잘 지니고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려한 중국 벼루와 달리 우리 벼루는 단순하면서 정갈하다. 삼국시대의 벼루는 미처 연지와 연당의 구분이 없고 재료도 돌이 아닌 흙을 구워 만들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벼루에 다리가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흙을 구워 만든 통일신라의 벼루는 연지와 연당이 구분됐고 원형의 벼루 바깥에다 자연스럽게 무늬를 둘렀다. 벼루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 고려 도경에 의하면 이때부터 벼루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흙으로 구운 도연보다 돌벼루가 일반화된 것은 조선시대. 이때의 벼루는 대개 네모진 장방형의 석연으로 벼루의 문양이 다양하다. 이러한 그 도연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지 않습니까? 장식적인 어떤 형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시대쯤에 와서는 이러한 같은 도연이지만 이와 같은 아주 단순 소박한 문양이, 불꽃무늬입니다. 문양이 여기 중앙에 하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제 생각이 전개되면서 이러한 양식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식은 뭐냐? 여기에 그 소나무도 있고 구름도 있고 또 학도 있고 곧 송학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인간이 송학과 같이, 소나무나 학과 같이 고결하고 깨끗하고 그 청청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다 하는 그 욕망을 이러한 공구에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벼루에 조각된 문양은 그 시대의 문화를 나타낸다.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의 벼루는 선비들의 의식세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자연을 옮겨놓은 산수무늬는 세속적인 부귀영화보다 자연을 벗삼아 학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선비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유교에서 최고의 덕은 지조와 절개로 이것이 높은 이를 사군자라 칭했는데, 추위 속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와 굽힘없이 곧게 뻗은 대나무를 사군자라 하고, 그것을 늘 가까이 두던 벼루에 새겨놓은 것은 높은 덕에 이르고자 했던 선비들의 뜻이다. 벼루 문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십장생. 선비뿐만 아니라 인간의 장수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공예품 어디에서나 흔히 나타난다. 벼루에 흔히 등장하는 잉어 역시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 것인데, 장수와 함께 알을 많이 낳는 잉어는 송이송이 매달린 포도 문양이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고 있다.
벼루 하나를 완성하는데 길게는 3년, 짧게는 3,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조부와 부친의 벼루 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데다가 돌 다루는 남다른 재주가 있어 그는 한때 석탑이나 석불상을 만들어 생계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그런 그가 벼루만 만들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변형이 자유롭지 못한 석불상이나 석탑과 달리 그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매번 만들 때마다 새로운 문양을 개발하는 재미에 빠져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업을 잇는다는 것이 그에겐 중요했다. 포도연. 연당과 연지에 해와 달을 옮겨놓고 주변에 포도 무늬를 둘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 벼루엔 흔히 있는 것이지만 요즘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작품이다. 그가 벼루의 매력에 빠져들어갈 즈음 99마리의 용이 새겨진 중국 벼루에 대한 신문 기사는 그를 더욱더 벼루에 빠져들게 했다. 자신이 이미 만들어 놓은 용문양 벼루보다 그것이 나아 보이지 않았기에 우리 벼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그 후 전통 문양을 살려내는데 더욱더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사실은 지금 맥 걸리는 사람이 별로 드물어요. 자기가 그런 옛날 디자인을 응용해서 그 돌의 형태에 맞게, 특히 벼루는 그 원석의 형태에 잘 맞게 응용해서 디자인하는 게 좋은데, 그 형태를 이용해서 잘 디자인하는 게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장생문 같은 걸 아주 특기로 보고 있죠. 네. 그 평미를 딱 잡고서 어깨에 딱 얹혀 자고서 힘들여서 콱콱 밀어야 돼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해보면서 평미류가 삐뚤어 나가면은 빤뚜덕에 그냥 살릴 정도로. 다른 전승공예들도 맥이 끊겨가는 요즘 신씨는 3대째 이어온 가업을 아들이 이어주길 바랬다. 평미류를 삐뚤어지지 않게 힘을 콱 쥐고서 어깨로다가 밀어야 된다. 그거 판판하게만 잡을 줄 알면 조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돌이 이제 울뚝불뚝하니까 판판하게 이렇게 미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끝만 다 할 줄 알으면 이제 기술 다 배운다는 건데. 그 돌이라서 어깨가 상당히 아파요. 힘든 기림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다고 전통을 끊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용케도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렸다.
콱콱 밀어버려. 그 힘줬다 뭐라고 그래. 뭐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도 있고, 또 점점 이런 공예계통이 하는 사람이 점점 적은데, 저래도 가업을 이어서 하려고 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 컴퓨터 등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그렇게 수작업 같은 거 말고 이제 새로운 문양이나 디자인 같은 걸 새로 개발하려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라도 좀 명품 같은 걸 많이 만들게 도와드리고 나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벼루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가는 데 쓰이는 도구가 아니다. 장인의 혼이 깃든 작품인 것이다. 벼루의 문양 새기기가 끝나면은 연마하기에 들어간다. 겉갈기라고도 하는데 벼루를 물에 담궈가면서 물사포로 갈아낸다. 겉갈기는 조각 과정에서 생긴 칼자국이나 흠집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복망이라고 하는 연당의 날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 복망이 고르게 서 있어야 먹이 거침없이 고르게 잘 갈리게 된다. 그래서 돌의 입자에 따라 연마하는 횟수가 달라지는데 적게는 100번, 많게는 1000번 이상 갈기를 반복한다. 벼루 제작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벼루에 광을 내는 것이다. 끝내기라고도 하는데 광은 원석의 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벼루를 포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전엔 가마솥에 물을 조금 붓고 채반 위에 벼루를 얹어 떡지듯 벼루를 쪄냈다. 이 과정에서 틈에 있던 벼루는 터지거나 쪼개지는데 좋은 벼루만을 골라내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열을 가해 돌을 뜨겁게 달구는 것은 광을 낼 때 사용하는 벌밀 때문이다. 열에 의해 벌밀이 녹아들면서 미세한 조각 사이사이로 스며들게 된다. 벌밀은 꿀벌집으로 그 냄새가 향긋해 벼루에 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뜨거운 벼루가 식을 때까지 벌밀을 문질러 광을 내는데 벌밀질과 솔질을 수차례 반복해야 한다. 가마솥에 찌거나 불을 직접 가하거나 일단 벼룻돌에 열이 가해지면 돌이 상할 수 있어 연당에 불이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열은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할 정도로 가하되 연당에는 광내기를 하지 않는다. 마지막 솔질을 하면 드디어 벼루가 완성되는데 최근엔 수차례 문질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벌밀 대신 구두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들여 만드는 작품에는 반드시 벌밀을 쓴다. 신씨의 작품은 단연 조각이 돋보인다. 뚜껑이 덮여있는 벼루들은 언뜻 보아 하나의 조각품을 연상시킨다. 벼루 그 자체가 거북이 조각으로 꿈틀거리는 용 한 마리가 거북이를 휘감고 있다. 그렇게 신씨의 작품은 돌 자체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
돌을 깎아내기보다는 문양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벼루 자체가 잉어가 되기도 한다. 전통 문양을 그대로 살린 십장생 문양에서도 장인의 솜씨를 엿볼 수 있지만 그는 그 전통 문양들을 자신의 독특한 감각으로 현대화시키고 있다. 장인이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은 그의 손을 거쳐 벼루에 새겨지며 옛 벼루에 흔히 등장하던 포도문도 그의 벼루에서는 새롭게 재창조된다. 그렇게 그는 전통을 이어 자신만의 문양을 찾아가고 있다. 용 문양은 그가 즐겨하는 것으로 단양 자석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되 거침없는 장인의 솜씨가 한눈에 드러난다. (40여 년) 동안 돌먼지 속에서 장인의 길을 걸어온 신근식 씨. 이제 시대가 변해 선비 문화는 사라지고 벼루를 벗삼아 늘 곁에 두던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는 이 길을 천직으로 여겨 지금도 경기도 성남에서 벼루를 만들고 있다.